자, 243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극동에서 유학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공자 이후에 인식론을 전개한 사람은 최한기인데, 최한기의 사상을 좀 알아보자고. 한때 약 20년 전에는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요새는 또 아무 또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최한기 처음 들어볼 거라고. 처음 들어볼 텐데, 한때는 20년 전에는 유명해져서 상당히 우리 동양 철학 하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주었던 학자 중에 하나예요. 자. 4-4 최한기의 인식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 동아시아에서 합리주의 철학은 성리학이 대표적이다. 성리학은 송나라와 조선 이래 동아시아의 스콜라 철학 노릇을 해왔다. 18, 19세기 조선의 실학도 성리학과 성리학적 도학주의의 합리론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성리학의 한 아류였다. 19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공자와 같은 비판적, 서술적 경험론의 인식론을 전개한 철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예 인식론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성리학도 실학도 형이상학적 리기론과 도덕론에 치우친 나머지 단 한 편의 인식론 논의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조선 철학자 최한기는 이런 인식론적 불모지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유일하게 일견 공자와 유사한 경험론적 인식론을 시도했다. 잠시 그의 인식론을 살펴보자. 기측체의에서 신기통과 합본되어 기측체의에 신기통과 합본되어 1836년 북경에서 출판된 추측론에서 최한기는 추측록에서 최한기는 일단 원고지신격의 습관적 믿음과 예견으로서의 앓음을 추측이라고 부른다. 그는 견문을 미루어 행동과 사실을 헤아려 아는 것이 추측의 탄생이다 라고 천명한다. 이 시대에 이미 북경에서 책이 출판됐는데 얼마만큼 팔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북경에서 어떤 연관에서 출판됐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없으니까 그래도 유학의 본고장인 북경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려고 출판을 한 것 같아요.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는 견문에 바탕을 둔 추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갈파한다. 견문 경력이 적은 자는 미루어 보는 바도 적다. 사물을 직접 대하고 미루어 봄이 없으면 자신을 믿는 것이 반드시 독실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자는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그침없고 마침내는 착오와 누락이 많게 된다. 또 의혹을 풀지 못한 자는 이것으로부터 난잡하게 미루어 보는 까닭에 이끌어감에 견강부회가 많다. 마치 학위불사 증망 사위불학 적태에서 사위불학 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일체 인용을 안 해. 공자 인용이 없어요. 특이한데. 자. 이것들은 둘 다 참된 견해를 만들지 못한다. 비록 추측의 능력이 있는 자라도 혹 사물을 직접 대하고 미루어 봄이 없는 때가 있고 혹 사물을 직접 대하고 미루어 봄이 없는 사물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잠시 놓아두고 미루어 봄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어 그는 경험적 습성을 추측의 원천으로 규정한다. 마음이란 사물을 미루어 헤아리는 거울이다. 마음의 본체를 두고 말하자면 그것은 순수하고 단박하고 허명하고 그 안에 단 하나의 것도 들어있지 않다. 다만 견문 경력이 여기서 보면 우리의 마음은 허명하고 단 하나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온다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약간 여기서 출발은 소박 경험론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단 본유 관념은 없지만 유전자에 아까 그런 지식이 있다고 그랬고 인식론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거 마음이 그냥 그렇게 허명한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또 다른 하나는 본유 관념은 없지만 본유 인상은 있다. 본유 심상은 빨간색 파란색에 대한 심상이 우리가 있죠. 이렇게 허명하다고 하면 안 돼.
이거 벌써 틀린 이야기라고. 다만 견문 경력이 오래 쌓여 습성을 이루면 추측, 습관적 믿음과 예견으로서의 알미, 이 습성에서 생겨날 뿐이다. 만약 오래 쌓인 경력이 없다면 추측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이와 같이 최한기의 인식론은 공자와 흉처럼 경험적 습성 또는 습관까지 논함으로써 경험론의 면모를 다분히 갖췄다. 또 신기통에서 최한기는 아기부터 장성하기까지 얻는 지각과 쓰는 추측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지 하늘이 내게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천명한다. 이것은 마음은 순수하고 단박하고 허명하고 그 안에 단 하나의 것도 들어있지 않고 다만 견문 경력이 오래 쌓여 습성을 이루면 추측이 이 습성에서 생겨날 뿐이다 라는 만말과 통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하늘이 태워준 선천적 본유관념이 아니라 후천적 획득물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여기서 최한기는 공자가 선험적 본유관념을 부정하고 경험을 지식의 원천으로 중시한 것과 아주 유사하게 논변하고 있다. 그리고 최한기는 반복적 지각과 기억의 누적으로 생기는 경험 지식의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상술했듯이 경험 지식은 경험적 습관에서 나오는 전 이론적 지식이다. 노자가 지상으로 개념화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기억이나 많은 것의 기억으로서의 경험 개념에 기초한 경험적 일반자로 규정하고 흉이 관성적 연상으로 정식화한 경험 지식을 최한기는 견문 경력이 오래 쌓여 형성된 습관에서 생겨나는 추측으로 이해한다. 여기까지 논리는 대단히 정연하고 대단히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유교적 학술 세계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응?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식론은 공자의 다문다견과 박학신문의 온고지신론과 아주 흡사하다. 안타까운 것은 최한기가 공자의 인식론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자 경전에 대한 그의 독서가 그리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불철저성으로 인해 그의 인식론은 여러 가지 결함을 보인다. 일단 그는 소박 경험론적 오류를 범한다. 상술했듯이 공자는 생이지지를 부정함으로써 본유지식 또는 본유관념을 부인했지만 본유심상은 인정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지식이나 관념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I have no idea of 다율. 난 다율을 모르겠다 그 말이야. 다율에 대한 아무런 관념이 없다는 말이나 나는 다율을 모른다. I don't know of 다율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념 나는 그 말은 지식으로 바꿔놓으면 나는 다율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 모른다 그 말이야. 본유관념은 본유 지식이나 같은 말을 하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관념과 지식은 같은 말이다. 자. 심상은 하늘에서 만든다는 공자의 제천성상 태제는 빨강, 파랑, 짠맛, 단맛, 더움, 추움 등의 모든 심상이 우리 천성 속에서 본유함을 인정하는 명제다. 본유심상은 빨강색이나 파랑색을 보지 못하는 생맹자를 일종의 시각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반증된다. 그러나 앞서 최한기는 에피쿠로스, 홉스, 로크 등과 같은 소박 경험론자들처럼 모든 것이 다 외부로부터 들어왔고 마음은 순수하고 단박하고 허명하고 그 안에 단 하나의 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음에 들어있는 본유 인상마저 부정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존 노크가 이렇게 부정했죠. 비슷해. 존 노크의 오류나 비슷해. 다른 한편 최한기는 추측록의 후반에서 합리론자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일관되게 다문다견의 박학심사를 온고지신의 경험지식이 형성되는 계기로 삼았다. 경험지식은 많은 기억에서 형성된 감성적 연상습관의 소산이다. 상술했듯이 경험지식은 순전히 감성 차원에서 산출되고 이 과정에는 일체의 이성적 사유작용이 개입하지 않는다.
일단 이 경험 지식이 전제되어야만 신사명변과 서술적 이리관지의 이성적 사유 작업을 가해 학식, 과학 지식 이꼴 이론 지식을 산출한다. 그러나 그는 성리학적 리기론으로 추론해 추측을 기의 작용이 아니라 리의 작용이라고 언명한다. 앞에서 추측이라고 했으면 그 원고지신의 내용이니까 경험론적인 어떤 일반 경험 지식인데 여기서 추측을 리의 작용을 하고 하게 되면 경험론이 아니에요. 앞에서 정의한 거하고 모순된다고 보죠. 응? 최한기는 말한다. 리는 기 안에 있다. 진실로 기에 밝으면 리는 이 기 안에 있다. 리를 먼저 탐구하려고 애쓰면 기는 도리어 숨어버려 준거를 잇는다. 이것은 이율곡의 기발 리승설 개통에 발을 디딘 주기론적 리의 기중론이다. 율곡은 주희나 퇴계처럼 리와 기의 필연적 쌍대적 동반성과 리의 조용한 지배적 역할, 이른바 리의 주제성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최한기도 리는 기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서 율곡처럼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만약에 리가 기만 있고 리는 없다. 그런 사고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리와 기는 꼭 쌍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필연적 쌍대성인데 이건 그 성리학의 가장 큰 오류거든요.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감각으로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필요해서 못 살아요. 필요한 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인간은 대부분 습관적 행동은 일체 사유를 동반하지 않는 거야. 습관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된 것은 진화 과정에서 또는 하늘이 주었다고 본다면 하늘이 준 것은 사유하는 걸 줄이려고 준 거야. 사유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그 다음에 감각과 감정을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생각하는 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즉각 움직이는 걸 못 할 수가 있어요. 뭘 피하는 걸 즉각 피하고 그래야지. 생각해봤다가 피하고 또 뭐 어떤 풍경이 아름답거나 우리 다유리가 아름다우면 그냥 딱 보면 아름다운 것이지 모여갖고 생각해보고 다유리를 앞으로 이제 아름다운 걸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합의를 본다지 말도 안 되는 이거 삐져서 가버려져.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응? 그냥 딱 보고 와 이쁘다 그래 그렇게 해줘야 되는 미학적 판단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의 일견에 아마 우리 다유리는 어떤 남자가 훈남인지 한 50명이 300명 사이에 섞여 있으면 금방 알아볼 거예요. 아, 저 50명 다 욕심나네 이런 식으로. 리는 기의 조리다. 그래서 기가 있음에 반드시 리가 있고 기가 없으면 반드시 리도 없다. 리는 기보다 앞선 적도 없으며 또한 뒤진 적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천지운동의 리다. 그러나 율곡과 최한기의 이런 명제는 리 없이 순수하게 기만 있을 수도 있고 기 없이 순수하게 리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가 있음에 반드시 리가 있고 기가 없으면 반드시 리도 없다는 식으로 리와 기를 필연적, 쌍대적 동반자로 보는 것은 공리공담에 불과하다. 리, 이성적 사유 없는 감정들의 우연적 난무는 말할 것도 없고 상술한 다문다견, 박학신문, 원고지신의 습관적 예감지식, 단순 감정으로서의 희로애구, 애호욕의 칠정과 그 중화, 또 공감감정으로서의 사단지심과 그 경험적 확충은 리 없는 순수한 기작용의 대표적 사례다. 자, 여기서 중화라는 말은 욕망의 경우에 내가 밥을 먹고 배고프면 바로 밥을 먹고 싶죠. 바로 한 그릇 먹으면 배 불러요. 그걸로 끝이야. 두 그릇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요. 때려 죽인다고도 못 먹죠. 그러니까 사유를 우리가 동원해 가지고 중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밥을 한 그릇만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 그릇 먹으면 모자라서 안다라고 두 그릇 먹으면 이제 너무 많아갖고 넌더리 나죠. 넌더리 나는 감정과 안다라는 이 감정의 중간에 가야 안달도 넌더리도 없어져서 안달이나 넌더리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없는 상태는 중도적인 상태라고 이미 우리의 호메오스타시라고 그러는데 그 평형 감각으로
그걸 중도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체 사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히로에락 에오요의 칠정과 그 중화라는 말은 지가 그 감각이 스스로 중화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여기서 이 조명이 가장 적절하다. 어떻게 알아? 너무 밝으면 눈부셔서 공부 못하죠. 근데 너무 어두워도 못하지. 어떤 적당한 범위 내, 물론 딱 중도가 그 수치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폭으로 있기 때문에 중도도 여유가 있어요. 이 정도면 다 읽을 수 있고 이 정도면 너무 밝지 않다. 이 선에서 조명이 조절되고 우리 눈이 편안하게 느끼게 되죠. 중화를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감각이 사유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평형을 찾아가는데 물이 높은 데서 아래 데로 흘러갖고 평평해질 때까지 흐르잖아요. 그것도 다 생각으로 흐른다고 니로 흐른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성리학자가 되는 거라.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기가 균형을 향해서 균형이 될 때까지 계속 흐르는 거야. 기는요. 그런 걸 법칙이라고 부르면 부를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니라는 인간 사유작용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사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생각해서 가는 거 아니라고요. 자. 경험 법칙이니 감정의 법칙이니 심리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네모의 둥금과 같은 형용 모순이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습관적 확신이나 두꺼비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습관적 믿음의 과장된 표현이다. 두꺼비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말을 보면 두꺼비하고 소뚜껑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놀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앞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사례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얼추 파악하는 근도의 어떤 측면과 그 실수할 수 있는 측면을 두 개 다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두 예를 든 거예요. 응? 근데 만약에 두꺼비 보고 놀란 적이 없으면 소뚜껑 보고 놀라겠어? 두 개를 잘못 연상한 케이스죠. 자. 반면 논리적 추리와 수학은 기없는 순수한 리작용의 대표적 사례다. 논리학을 공부한다 할지 수학을 공부한다 할지 이런 건 전부 논리로만 하기 때문에 감정이 남성보다 더 풍부한 여성들의 경우는 수학을 싫어해요. 대부분 뭐 소수의 뛰어난 여자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모르겠어. 내가 위대한 수학자가 여성인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위대한 철학자는 내가 여성도 봤는데 위대한 수학자의 여성이 있나? 다율. 위대한 수학자가 여성인 사람 있어? 하여간 여기는 감정이 일체 배제된 상황에서 수리 논리적으로만 이게 전개가 되잖아요. 여기는 리가 있으면 반드시 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야. 그죠? 다른 예들을 일부러 내가 지어내서 지금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흔해 빠진 예예요. 이게 그냥. 자. 그리고 기작용으로서의 감정이 리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리는 감정을 주재할 수 없다.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 데이비드. 리가 주제자로서 그 기 안에 들어있다. 숨어 있으면서 결국은 보이지 않게 기를 다 주재한다. 그게 율곡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최한기는 지금 뻔 딸고 있어. 문제는 내가 말하는 것은 기는 감정은 니를 관리하고 니를 바꾸고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 데이비드 휴먼은 주지하다시피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이어야 하며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직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갈파한 바 있다. 감정이 주인이고 감정이 주제자이고 이성은 그걸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거기에 복무, 서비스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율이가 내일 모레까지 대학원 레포트를 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나와서 대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고 박사학위도 쓸 수 있는데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인한테 전화가 왔어. 나 지금 무슨 일 있으니까 술 먹자고. 술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안 가고
리포트를 계속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을 리포트를 계속 쓰면은 생각이 우리 이성적 결정을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애인 따라서 술 먹으러 갔으면 감정적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두 개 다 감정적 결정이야. 다만 미래의 좋은 감정을 얻으려고 그러냐, 지금 현재 눈앞에 당장의 좋은 감정을 얻으려고 그러냐, 그 선택만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술 먹으러 가고 나면은 그 리포트를 늦게 내거나 그래가지고 점수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분 나쁘죠. 나중에 기분 나쁜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애인의 이제 요청을 거부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술 먹고 싶은 마음, 애인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 더 강렬해. 나중에 좋은 그 기분 좋을 걸 얻는 것보다. 미리 그 강렬함의 순서가 이걸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성은 어때부터 작동하느냐. 애인한테 가기로 결정을 했어. 애인을 보고 싶거나 술을 먹고 싶거나. 그래서 가기로 했으면 이 가장 빨리 가려면 이게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택시를 타야 되는지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그거 머리 쓸 때는 이성적이야. 그때는 이성이 투입되는 거야. 그 가는 거 감정으로 결정한 그 목적에 수단으로 봉상하는 거야. 인간의 사고는. 거꾸로 공부로 했으면 열심히 머리를 써서 써야지 리포트를. 그때 이성이 필요한 거야. 두 개 다. 자, 그 말이야 지금 이 휴메 말은. 응? 두 개 다 감정이 결정하는 거다 이 말이야. 어느 쪽이 승세냐. 강렬한 감정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이 결판 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사람들이 행동은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걸 정리할 때 하나는 이성적인 결단, 디시전 메이킹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디시전 메이킹을 했다.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그리고 미래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하는 거고 현재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감정적이라고. 그것도 완전 착각이에요. 그러면은 미래에 그것을 양식을 비축해 두고 그러면 아주 이성적으로 하는 건가? 다람쥐가 말이야 겨울에 먹을 거 많이 비축해요. 근데 어디다 비축했는지 몰라갖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그걸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훔쳐먹는 놈들이 있어. 다른 동물들이. 이 멍청해갖고 다람쥐는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데나 감춰놓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비축으로 하는 그런 능력은 본능일 수도 있고 다른 미물들도 하는 일인데 꼭 엄청나게 이성적인 그런 인간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도 웃기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쾌락을 선택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두 개 다 미래에 좋은 일을 겪으려는 하는 기대를 갖는 거나 현재 지금 당장에 먹는 거나 다 감정적인 거예요. 응? 자,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일수록 미래의 꿈을 걸어야 돼요.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것이 없으니까. 미래라도 밝아야 되잖아요. 무직이라도 있어야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처지가 어려울 때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를 하지만 현재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도 돈을 쓰죠. 그 어떻게 비례로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부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완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빡빡 기자. 북한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 구호가 학교마다 써져 있고 그러던데 내가 옛날에 가봤더니 그거 그렇게 살자고 그러면 한국 사람 없어요. 왜 미래를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되는 거야? 안 살라고 그래 사람들이. 아니 지금까지 왜 안 살라고 그러냐? 일단 돈이 있으면 그걸 일단 얼마간은 쓰고 봐야지. 미래에 불확실해 죽겠는데 그 미래에만 쓰기로 해놓으면은 그 미래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지금 더 훨씬 더 현재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희생을 요구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희생을 요구한다. 근데 박정희 때 그런 말 많이 썼는데 그걸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뭘 하자고 현재를 희생하자 이런 말을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자기들의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참함의 표현이다. 냉동 안 그래요? 따라서 율곡의 기발 이승설과 이를 발전시킨 최한기의 리제 기중론은 퇴계의 리기호발설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역시 그릇된 것이다. 최한기는 성리학과 함께 리의 주제성을 비롯한 이런 근본 결함을 답습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기론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측작용을 기와 필연적, 쌍대적 동반자로 결부된 것으로 오해되는 리의 작용으로 보는 오류를 범한다. 그는 강하게 주장한다. 사람 마음은 스스로 추측의 능력이 있어 지나간 처음부터 이 추측을 경험이라고 데피니션을 하거나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추측이라고 지었어요. 추측은 우리가 알기는 추리나 같은 말이니까 사유작용이죠. 경험한다고 다 해놓고 이걸 사유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스스로 혼돈되는 거야. 처음부터 개념 이름을 잘못 붙여가지고. 응? 자. 사람 마음은 스스로 추측의 능력이 있어 지나간 것을 미루어 헤아리고 미래를 미루어 헤아리는 바. 여기 헤아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감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 예감은 순전히 감정어 작용이죠. 거기다 헤아리다는 말 막 집어넣으니까 사유작용이 돼서 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리. 추측을 리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되면 앞에서는 기로 말을 해놓고 여기는 리가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사람 마음의 추측의 리다. 천지운동의 리는 천지의 도이고 추측의 리는 사람 마음의 일이다. 여기서 천지운동의 리는 존재하는 이성을 가리키고 추측의 리는 생각하는 이성을 뜻한다. 이건 합리론자나 성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기회운동에 지나지 않은 것들을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면 그건 리라고 보는 거야. 그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이니까 언젠가 또 해소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게 규칙성이야. 그것이 리인가? 그 법칙인가? 북극이나 남극만 가도 안 뜨는데 해가 그 동쪽에서. 어느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반복성이 있는 것을 뭐 대단한 법칙이라고 분류되면서 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리 없어. 존재하지 않아. 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일정한 상황에서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하여 최한기 인식론의 핵심 개념인 추측이란 결국 이성적 사유작용이란 것이 밝혀진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단순한 경험 지식을 이성적 사유의 산물로 간주하는 엄청난 착오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최한기는 감성 차원에서 벌어지는 습관적 연상으로서의 온고지신의 경험 지식을 성급하게 이성적 추측으로 앞질러 규정한다. 추측은 곧 지식이다. 마음이 능한 것은 다름 아니라 기로 인하여 미루어 보고 성으로 인하여 헤아리는 것이다. 이 추측에는 점진성과 단계가 있어 이내 그 효과를 이룬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식이라고 한다. 추측 외에 어찌 아는 길이 있겠는가? 마음의 기능은 본 것을 미루어 보지 못한 것을 헤아리고 들은 것을 미루어 듣지 못한 것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미루어 없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가 경험 속에도 감각들의 관념들에 대해 연관을 부여하는 목적에만 아마 기여하고 선험적 원천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식들이 뒤섞여 있다고 논변함으로써 경험을 지성화 또는 이성화한 것처럼 최한기도 습관적 경험 지식 속에 이미 추측이 들어있는 것으로 논단한 다음 추측을 정확히 이성의 작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지식을 이성적 지식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자, 앞에서 선험적 원천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식. 이 선험적 인식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 인식이라는 소리라고. 칸트가 이성적 인식이 경험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경험 속에 리가 있다는 성리학적 표현이나 똑같은 건데 서로 완전히 뭐 짜고 치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유사한 실수를 하고 있죠. 칸트적 실수를 최한기도 하고 있어요. 뭐 실수지만 칸트하고 비슷하게 실수했으니까 유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자. 이런 까닭에 최한기는 서슴없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무릇 습관이 된 것에 구애받으면 두루 통할 수 없는 반면 그 대동을 거론하면 좁게 가려진 것을 없앨 수 있다. 한 사람의 견문이 천하와 천세대 옛것을 편력하기 어려우므로 집을 미루어 나라를 이해하고 나라를 미루어 천하를 이해하고 지금을 미루어 과거를 이해하는 바 이것을 대동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한갓 넓은 견문은 좋기 부럽지 않다. 견문으로 인해 추측이 생기면 이것이 진짜 득이다. 그리고 견문이 비록 적더라도 역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추측이 미진한 것을 걱정할 것이고 좁게 가려진 것을 아직 없애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 것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정반대 입장으로 지금 뒤집히는 느낌이 들어. 아니, 계속 그 이전에는 경험을 늘려가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놓고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좀 전진하기 전에 한마디 더 추가해야 될 게 대동이란 말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멋대로 쓰고 있어요. 공자경전에서 대동이란 말은 두 가지 뜻으로만 써요. 하나는 그 홍범 구주에 나오는 말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임금 입장에서 자기가 확신이 쓰고 첫 번째 이제 확신이야. 두 번째 주변의 경사들한테 고위 관리들한테 물었을 때 다 그렇다고 하면 동의하면 두 번째 이제 단계야. 마지막 하급 관리들에게도 물었을 때 그 정책이 옳다거나 가합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백성들한테 물었을 때 다 찬성하고 여론이 좋아요. 최후에 주역점을 치든지 거북점을 쳐서 길하게 나오잖아요. 그 상태를 대동이라고 그래요. 인식론적으로는 이것만 대동이야. 그 대신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는 이 천하가 공기이고 공적 기관이고 이 천하가 누구 어느 왕조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이 천하가 국가가 또 임금을 선출해서 쓰고 관리를 선출해서 쓸 때 이게 누구의 디너스티가 아니란 이야기지. 왕권을 어떤 개인의 패밀리가 소유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폐질자나 또는 환과 고독. 환은 알죠? 그 늙어서 각시가 없는 할아버지. 과는 늙어서 할아버지가 없는 남편이 없는 여인 할머니. 고는 이제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 독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 환과 고독과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복지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사랑이 인애가 먼저 이루어지는 도덕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 상태를 대동사회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뜻으로만 써요. 그러지 않고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대동 그러면 이건 뭐야 크게 같다라는 말로 글자 풀이한 것이지 공명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지는 거야. 큰 대자 같을 동자에서 크게 같다 뭐 이렇게 쓰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은 공명하고는 인연을 다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최양기는 여기서 대동이란 말로 이렇게 씀으로써 공명과 인연이 끊긴 거야. 이걸로. 자. 이 언명은 견문 경력이 적은 자는 미루어 보는 바도 적고 사물을 직접 대하고 미루어 봄이 없으면 자신을 믿는 것이 반드시 독실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자는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그침없고 마침내는 착오와 누락이 많게 된다는 자신의 앞선 태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이불학 즉태라는 그 공자 명제와 같은 뜻으로 앞에서는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야. 사이불학 쪽으로. 괜찮다. 불학이 좀 적어도 학이 적어도 괜찮아. 그냥 생각해서 다 때우면 돼. 추측하고 미루어서 헤아리면 되는 것이다. 적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은 지금 추측이 미진한 것을 걱정할 것이지 뭐 좁게 가려진 것을 아직 없어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들이 아직 다 보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아. 자. 이렇게 하여 소박 경험론에서 출발한 최한기는 박학신문의 경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추측의 이성적 사유를 강조하는 자가당착적 합리론의 혼돈 속으로 다시 퇴락하고 만다.
이것은 루소의 인식론도 걸었던 파멸적 행로다. 루소가 똑같이 이렇게 소박 경험론으로 출발해서 완전히 합리론으로 끝나서 파탄 나는 거거든요. 루소의 인식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 루소가 인식론을 전개했냐고 대들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에밀에 나와요. 에밀을 교육론으로만 보면 교육론이지만, 에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또 쓰기 때문에 인식론을 아울러 전개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완전히 이런 식의 오류에 빠져든다. 최한기, 존 노크하고 최한기하고 비슷하다고 박정홍 옛날 교수는 생각했는데, 내가 보면 루소하고 더 비슷해. 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아니 루소 정도 실수한 것을 한 건데 위대한 거 아니냐, 또 그러면 또 할 말 없어. 자. 이것은 최한기가 성리학의 리기론적 틀을 답습하는 한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한기의 인식론은 소박 경험론과 합리론을 결합시킨 루소의 혼돈된 인식론이나 경험을 고려하는 척하면서 본유관념으로서의 초험적 지성범주들의 연영 및 자연과 경험에 대한 입법적 규정을 더 중시하는 칸트의 자가당착적 인식론에 가깝다. 이 점에서 최한기를 로크에 가까운 경험론자로 본 박종홍의 오래전 평가는 완전히 빗나간 평가였다. 최한기의 이론적 자가당착성은, 박종홍이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서 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 교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최한기는 존 노크의 인간 지성론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가 맨날 이 사람은 이제 해겔 전공자라고 그랬는데 칸트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고, 그리고 비교 루소는 아예 안 읽은 것 같고, 어? 그러니까 나는 늘 강조하는 게 템포. 인문사회과학은 공부를 잘하고 큰 학문을 이루려면 속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빠른 속도로 고전을 읽어야 돼. 안 읽고 조그마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대다 보면 헛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고. 다 읽었다면 이런 소리 절대 못하지. 그런데 생각해봐. 존 노크의 인간 지성론이 Essay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인데 대단히 두꺼워요. 그리고 내용은 대단히 어렵고 정신 차려서 읽어야 돼. 또 데카르트를 자꾸 비판하고 있으니까 데카르트 방법소설을 또 읽어야 되죠. 막 연관돼 있어 그냥. 그리고 또 칸트도 그 순수이성 비판 보통 골치 아프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고. 빨리 그걸 읽어야 되고. 루소도 그 에밀고 골치 아픈 책이야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막 지나갈 수 있어. 보면 하나하나 따지면 대단히 또 중요하고. 공자도 그러죠. 뭐 읽어보면 쉬운데 한참 생각하면 뒤지기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2500년을 지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빨리 그걸 다 읽어야 돼요. 템포,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최한기의 이론적 자가당착성은 자신이 이성적 사유작용으로 규정한 추측 개념을 루소, 칸트와 반대로 사유 능력이 없거나 적은 모든 동물에게도 적용하는 데서 노골화된다. 일체의 동물은 다 거처와 습관에 따라서 추측이 생긴다. 굴 속에 사는 놈은 비가 올 것을 알고, 둥지에 사는 놈은 바람이 불 것을 알고, 개는 늘 보는 사람에게 짖지 않고, 말은 늘 먹여주는 사람을 능히 안다. 흉처럼 날짐승 같은 동물의 본능과 경험적 습성까지도 몽땅 이성적 추측으로 보는 이 문장은 최한기의 인식론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한기는 집을 팔아 책을 사야 할 정도의 곤궁 속에서 외롭게 홀로 연구했다. 사대문 안에서 살았는데 그 집을 팔았어요. 책을 살라고. 북경에서 책을 살라고. 그리고 서대문 바깥에 저 아현동 굴레방다리 쪽으로, 굴레방다리인지 쪽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요. 허름한 집으로. 좋은 사대부 가문 집을 팔고. 자. 이 외로움은 그가 공자의 인식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극심했을 것이다. 동시에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이런저런 치명적 오류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매우 독창적이었지만 공자가 2500년 전에 개척한 서술적 경험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아시아에서 공자 이후 2500년 만에 최초로 루소, 칸트와 근사한 수준에서
독창적 인식론을 전개한 유일무이한 독보적 철학자였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서양에서 인식론의 역사로는 베이컨으로부터 존 로크, 뉴턴, 데이비드 휴մ, 애덤 스미스의 17, 18세기 영국 경험론, 제러미 벤담, 제임스 빌, 존 스튜어트 빌의 19세기 공리주의, 20세기 논리 실증주의 등이 열거될 수 있다. 베이컨은 상론했듯이 지식의 산출이 경험, 실험 능력과 합리적 사유 능력의 동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신의 계몽적, 비판적 경험론을 개미와 거미의 먹이 획득 방법 사이의 중간에 있는 꿀벌의 방법으로 비유했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경험론자, 소박 경험론자, 아니면 교조론자다. 이 사람은 자기를 경험론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경험론자란 말을 쓰면 소박 경험론만 가르쳐. 자기는 경험과 사유를 동맹 얼라이언스를 맺게 해주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감각 능력과 사유 능력을 적절한 선에서, 적절하단 말이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감각이 8이고 사유는 2 되는 그 적절한 선에서 결합시키려는 사람이다. 두 개를 혼인시키려는 사람이지 하나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경험론자는 경험만 갖고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박 경험론이라고 해야 될 그 규절에는 꼭 경험론자라고 그러셨어요. 소박 경험론자들은 개미처럼 단순히 축적하고 사용한다. 합리론자들은 거미처럼 그 자신으로부터 그물망을 짠다. 꿀벌의 방법은 이 사이에 있다. 꿀벌은 정원과 들판의 꽃들로부터 재료를 가져온다. 이 점에서는 개미하고 똑같죠. 바깥에서 가져오는 점에서는. 자. 그러나 이것을 전환시키고 소화할 능력도 있다. 이것은 오직 또는 주로 정신적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 박물지와 기계론적 실험에 의해 제공된 재료를 손대지 않은 채로가 아니라 지성 속에서 바뀌고 알맞게 손질된 채로 기억 속에 저장하는 철학의 참된 작업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능력들, 즉 실험, 경험적 능력과 합리적 능력 사이의 아직 맺어진 적이 없는 보다 긴밀하고 보다 많은 결속 동맹으로부터 많은 것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결속 동맹은 뭐야? 바인딩 얼라이언스인데 구속력 있는 동맹은 이 감성과 이성의 능력을 결합시키려는 거죠. 그 대신 감성 쪽에 푹 담그는 방식으로 사유는 신중하게 막 사유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할 수 해야 되는 때서 가장 확실하게 사유를 하는 거. 뭐야? 하나는 일반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이리관지의 사고죠. 순서대로 해나가는 거. 서술과 이리관지다. 서술과 이리관지의 사유는 반드시 필요해요. 학술적 지식이 발생하려면 그거 없으면 일반 경험 지식은 이미 지식이지 아직 이제 이론적 지식은 아니죠. 베이컨은 여기서 정신적 능력에만 의존하지도 이 능력 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는 감각적 경험 능력과 합리적 능력 간의 긴밀한 결속 동맹을 말하면서 동시에 경험 능력 쪽에 더 가까운 결속 동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꿀벌이 벌목에 속한 개미와 같은 곤충류로서 거미류에 속한 거미보다 개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술했듯이 베이컨이 무엇보다 정신의 예단을 거부하고 자연의 해석을 추구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칼막스 용어로는 논리의 사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